리처드 무멜트의 크럭스, 이제 유럽 최대의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 아일랜드 출신의 기업가인 토니 라이언, 다른 2명의 투자자들은 1984년 라이언에어를 창립했다. 그는 라이언 에어링스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나중에 유럽 최대의 항공기 리스 회사를 설립했다. 대저정부는 항공사 허가 규정을 완화했고 라이언은 런던 더블린 구간에서 에어링스와 경쟁했다. 에어링스와 그 구간의 유일한 경쟁사인 영국 항공의 운임에 거품이 끼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아메리칸 항공의 원가 구조를 비워서 국영 항공사보다도 서비스 품질은 올리고 운임을 낮추어서 런던 더블린 구간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먹히지 않았다. 좋은 서비스에 낮은 운임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두 항공사와 경쟁해서 런던 더블린 구간에서 뛰어든다는 것은 작은 스타트업 기업으로는 힘든 일이었다. 영국 항공은 적자를 감내하고라도 구간을 운영할 수 있었다. 실제로 런던 더블린 구간의 운임을 내리자 싱싱 라이언에어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었다. 1984년부터 1992년 사이에 라이언에어는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1992년에 파산하고 말았다. 이 과제의 크럭스는 기존 항공사가 주요 구간에 보유한 기득권이었다. 회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CEO인 마이클 워리어,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둘러보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원가 구조가 아메리칸 항공보다 훨씬 저렴하며 정면 대기를 위해서 거점 공항이 아닌 소형 항공을 이용해서 외곽 노선에 취향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오리어리는 당시 미국 방문을 다음같이 회상했다. 우리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개헌하러 미국이었다. 마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같았다. 그래서 라이언에어를 다시 살리려는 노력이었다. 우리는 허브 켈러허를 만났다. 자정전 술이 걸어들어서 눈을 떠보니 새벽 3시였다. 신규 잠을 얻은 라이언에어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런던 캐트윅 공항 대신에 더블린에서 루턴 구간으로 운행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면서 운임을 낮추었다. 저 티켓 값은 오직 승인 일인의 운송비였고 짐, 탑승권 재발급, 음식 등은 추가 비용을 내어야 했다. 환불은 아예 없고 비행기 내부는 온통 광고로 도배했다. 비행기 맨 뒷줄 좌석은 드러내고 손잡이를 붙여서 운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수습하면은 5유로입니다 라고 홍보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서 있는 사람은 다 죽을 텐데요 라고 말하겠죠. 외람된 말씀이나 앉아있는 사람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렇게 독서를 보게 되었다. 환불은 없으니 꺼져요. 구질구질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화물 불가 정책에서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라이언에어의 요금은 승객 운송 원가와 거의 같았다. 그러므로 이익은 수화물 처리, 우선 탑승, 급행, 수속, 좌석 선택, 기내 간식, 음료수 판매 등의 수수료에서 얻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 실력을 라이언에어는 주요 거점 공항과 대형 항공사들이 외면하는 노선 위주로 유럽 대륙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몇 년 전에 내가 런던에서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는 프랑스의 작은 중세 도시로 가려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사는 라이언에어가 유일했으며 요금은 $75에 불과했다. 라이언에어는 그 뒤에 20년간 급속하게 성장해서 유럽 최대의 저가 항공사가 되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공사이기도 했다. 라이언에어는 영국에서 40여 개국으로 가는 노선이 있었다. 2019년 매출액은 77유로였으며 7억 유로였으며 세전이익은 8억 8,500만 유로였다.
오늘날 라인에어는 코로나19 사태와 보잉의 생산 지연으로 인해서 새로 꼬인 과제에 직면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람들의 비행기 여행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2020년 4월에 월요일은 조정사를 포함해서 약 3,000명의 직원을 해고해야만 했다. 이후로 항공사와 운행 횟수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영국은 모든 승객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했고 이로 인해서 승객 수는 더욱 감소했다. 월요일은 특히 몇몇 유럽 정부가 대형 항공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저가 항공사를 무시하는 행태에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형 항공사들 특히 에어 프랑스, 알리탈리아, 루프트한자 등 국영화되었거나 정부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는 항공사는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라인에어는 새로운 꼬인 과제 때문에 낮은 원가 구조로도 버티기 힘들어 직원을 해고해야만 했다. 이 과제의 크럭스는 신뢰를 회복해서 성공적으로 항공업계로 복귀한 뒤에 성장을 지속해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신뢰가 깨져버리면 이길 수 있는 곳에 집중하라. 4장에 해결 가능한 전략 과제.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는 것이라는 격언이 있다. 물론 사람은 게임이 아니고 기업 경영이나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다. 이길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원칙은 중요하지만 항상 잘 지키지 않는다. 사람들은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데 집중하거나 외모를 꾸미거나 정치적인 내분에 집중하거나 망신당할 상황을 피하거나 비상적인 즐거움에 중독될 수 있다. 개인이나 조직은 과거의 경험에 따라 자신이 잘하는 것 또는 남들이 잘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쏟을 수 있다. 혹은 반대로 승리가 보장되는 게임이 아닌 자신이 불리한 게임에 집중할 수도 있다. 나는 1970년대에 예멘에서 이민 와서 뉴욕에서 학교를 다녔다. 타임으로 해서 이렇게 마지드의 가게는 교원 방침에 따라서 움직였다. 뉴욕의 특정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여기저기 차를 가지고 다니며 쇼핑하는 게 쉽지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상품이 다양하지도 않았고 또 교회의 대형 할인점까지 가느니 가까운 이웃 식품점을 이용했다. 마지드가 가진 자원을 볼 때 그에게 브렁커스에게 가게를 운영하는 일은 해볼 만한 전략적인 과제였다. 그것은 마지드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었다. 자원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 추구할 만한 승리는 아니지만 마지드에게는 분명히 승리였다. 유럽 집중 전략 브랜도그 진단을 해보면 항상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 집중을 하려면 어떤 과제는 제쳐놓거나 미뤄야 한다. 어떤 과제를 우선 해결할지 선택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크럭스 자체는 선택일 수도 있다. 브랜도그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1940년 6월에 프랑스를 점령했다. 그해 여름 영국과 동일 간에 영국 본토 항복전이 벌어졌다. 태양에서는 일본이 나치 동일과 동맹을 맺었고 3년 뒤에 중국을 침범했다. 미국 국방부는 곧 아시아와 유럽 양쪽에서 전쟁이 휘말리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당시 해군의 작전 부장이었던 헤럴드 스타크 제독은 도전 과제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다. 영국이 독일을 압도적으로 이긴다면 미국은 모든 곳에서 이길 수가 있다. 반면에 영국이 진다면 문제가 커진다. 미국은 모든 곳에서 다 지진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 모든 곳에서 이기지도 못할 것이다. 해군 장교 입장에서 모든 곳이란 두 개의 방구, 즉 두 개의 대양이라는 의미였다. 자, 이런 틀에서 그는 A부터 D까지의 4가지 전략적인 옵션을 만들었다. 대서양과 태평양 모두에서 방어적 태세의 유지, 일본과는 전면전 대서양에서는 방어적 태세 유지, 유럽에서 영국을 적극 지원, 유럽에서 동맹으로
영국을 적극 지원. 루스벨트 대통령은 옵션 D를 선택했고 이 문자를 따와서 브랜독으로 알려졌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브랜 D를 했고 브랜독은 중요한 판단 이전은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전선 모두의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기 어려우며 영국을 방어하는 일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XR 시스템즈 또한 간단히 XRS라는 기업은 조직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곳을 찾았는지를 보여주는 등미로운 사례다. 회사는 20년 전에 설립되어서 극한 환경에서 온도, 압력, 충격을 감지하는 센서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이 회사의 경쟁사가 압력, 진동, 온도를 한 번에 잃는 센서 개발에 원가를 절감했다. 등등으로 판매 성장률은 시원치가 않았고 어디에서 이렇게 말때 원래 그룹 간파라는 센서를 튼튼하게 호전하는 방법을 고안했어요. 정말 천재였어요. 나는 비밀리에 경영진 몇 명을 추가로 인터뷰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 어떤 중격은 회사가 10년 전에 기술에 안주해 역동성이 없다고 말했다. 디아스는 다른 정력 4명과 함께 팀을 꾸려 회사를 진단하고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단 결과 센서의 시작은 저성장으로 이미 포화 상태이며 두 번째 미팅이 있던 날 우리는 즉석 전략을 올리는 실험을 했다. 인슐린 저항성. 우리는 각 구성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향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라고 시켰다. 시간은 2분을 주었는데 그리고 각자 적은 결과를 심판에 공유했는데 아래와 같다. 무슨 기능의 연구개발 역량 집중, 모든 미래적 그 수도 옵션, 밤의 정신 위한 영업부서 개편, 잠재 공격 방문 확대, 자동차용 센서 개발. 디아스는 연구 개발을 방향을 무슨 기능에 집중하도록 단기간 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센서. SRS는 과거 전략이 너무나 성공적이기 때문에 집체의 늪에 빠진 듯했다. 경영진은 고수익이라는 함정에 안주해버렸다. 되돌아보면 훌륭한 전략이자 단지 뛰어난 경영에 불과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훌륭한 전략을 창조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과 선택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 목표의 충돌. 가치관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이며 동기부여를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 일장에서 설명했듯이 개인이든 조직이든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주의를 끌고 싶어한다. 과제의 크럭스는 외부에서는 위협이 아니라 내부 목표의 충돌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평화를 원한다면 호전적인 반응이 나올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을 원한다면 주주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지 못할 것이다.
직장에서 성공을 하면 아이들과 보낼 시간을 줄여야 한다. 가치와 욕망이 다양하면 그것들이 각자 작용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줄어든다. 특히 개인적인 또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상반된 목표를 양립할 수가 없다. 많은 경우에 전략은 모서리 해와 비슷하다. 이 단어는 선행계획법에서 유리한 말로 문제에 대한 답이 다양한 제어의 조건의 교차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공집합이 발생하면 근시안적으로 행동해서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굴복한다. 이런 사례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점점 빠져드는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당시 린던 존슨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중국을 잃었다고 비난받은 것처럼 베트남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가 않았다. 동시에 의회가 흔들림없이 그가 계획한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집행을 입안하고 예산을 배정하기를 바랐다. 이런 모순적인 가치관에 충돌하는 상황에 처해본 사람이 있다면 망설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존슨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의견을 물었다. 강경파든 온건파든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에게 답을 구했다. 미국은 방해군이 생길 때마다 그에 대응하여 전선을 확대했다. 동시에 북베트남에 미국이 진심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폭격과 기타 작전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런데 북베트남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더 많은 병력을 파견하고 폭격 횟수를 늘렸다. 맥나마라의 국방장관 임기가 거의 끝나기 가던 1968년 당시 합의장이었던 힐러 장관이 베트남에서 재선군 20만 5천 명의 추가 파병을 요청한 일로 대통령 수석 고사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맥너마라는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다. 힐러 장관의 요청은 지금까지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병력을 파견한다고 해서 전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인원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계획이 없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이길 수 있는 전망이 없어도 계속 싸우는 모습과 같을까요? 베트남에서 미국의 전력은 정치적인 제약 때문에 아무런 해양 목표를 찾지 못하는 공집합과 같았다. 이런 문제는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한 뒤에 마이크로소프트 사회도 발생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진은 윈도우 기반의 휴대폰 소프트웨어를 현대화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구글의 음식 엔진 도전에 직면하여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검색 광고 시장에도 지지를 해야 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에만 집중했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당시 CEO였던 스티브 발머는 이렇게 회고했다. 우리는 휴대폰이나 검색 엔진이 아닌 룽혼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다. 엉뚱한 것에 전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러나 많은 직원이 말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바로 새로운 기술의 통합을 주저하는 기업 문화였다. 새로운 것을 주저하는 기업 문화. 해결 가능한 전력의 과제는 정리하면서도 볼 수 있는 문제를 해결 가능한 전력 과제라고 한다. 자, 정리한 거. 어떤 문제들은 다른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초기 그래서 기업 전략이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존 크로웰은 이를 일찍이 감화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명백히 구별하지 못하면 전략기획 분야에 소질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중요하다는 것의 의미는 뭐고 중요성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예전에 한 선생은 내게 좋은 판단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는 단지 중요한이라는 단어에서 이해 못지않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는 단어로 관심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그 상황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 2020년 여름에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후변화나 전쟁 또 소득 불평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종차별이었다. 마찬가지로 기업 전략이나 조직 전략 측면에서나
전제를 위협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한다. 어떤 조직이나 기업의 기반, 심지어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서 문제의 중요성이 결정된다는 말이다. 기회는 크면서 위험할 때, 그리고 기업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때 중요해진다. 현명한 판단력으로 어느 과제가 정말로 중요한지 결정했다며 그 다음 단계는 접근 가능성이다.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한다. 이는 조직의 기술 수준과 자원, 그리고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에 좌우된다. 미국이 자원을 집중하면 10년 뒤에 화성으로 사람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하지만 우리 생전에 아프가니스탄을 성숙한 민주주의의 국가로 변모시킬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일본, 스코틀랜드, 15세기 프랑스와 같은 군부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로 진화하기는 했다. 그러나 어느 한 군벌이나 세력이 나머지를 평정하고 나서도 수세기 후에나 민주주의가 정착했다. 그리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소질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유리병 제조업체인 OI의 전략 담당 부사장 마크 코트와 함께 기업 전략을 연구하면서 워크숍을 준비했다. 나는 주제를 선정하던 중에서 그에게 문제에서 해결 가능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이렇게 그는 말했다. 이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견해 차이가 매우 클 겁니다. 자, 누구의 의견이 옳다고 결정해야죠. 그의 질문은 의견과 정보를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울림을 준다. 단순히 경계 질서를 이용해서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판단이 다른 이유에 관해서 진지하게 토의하다 보면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